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한림대학교 석재은입니다. 제가 사실 3차 그 노인 인권 포럼 노인 빈곤 그 그 세미나에서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는 토론자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마음 편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롯이 또 답을 해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 해법에 대한 굉장한 그 절실한 이런 그 마음으로 저희에게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제가 이제 잘 부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글로 사실 정리를 못하고 PPT로 정리를 한 발표문을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준비한 발제 제목은 노인 빈곤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해법의 모색. 사실 이제 노인 빈곤에 어떻게 보면 그냥 과제라고 하면은 되는데 그 이제 해법을 좀 더 절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상대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베르베르의 그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따다가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노인 빈곤 실태 그리고 노인 빈곤을 둘러싼 쟁점 중에 이왕 빈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빈곤에 초점을 둬서 빈곤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그 제대로 온 빈곤선을 적용하고 있는가라는 점,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현 노령 빈곤, 그러니까 노인 빈곤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괜찮아질까? 예를 들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노인 세대가 되면 좀 나아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간 축에 대한 어떤 질문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실 오늘의 이제 가장 이제 해법에 가까운 세대 간 공평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거는 기본 보장이 되면 결국은 이제 빈곤의 이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중상층의 문제는 일단은 논의에서 지금 빼고 빈곤층, 그러니까 저소득층 이하, 중하층 이하에 초점을 맞춘 노후소득 보장 그 해법을 중심으로 발제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발제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주셨는데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노인 빈곤 실태입니다. 노인 빈곤 실태는 저번에 그 김태한 박사님께서 굉장히 그 포괄적인 정보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김태한 박사님 발제해 주신 자료들을 좀 옮겨왔습니다. 일단 실태는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중위소득 50%,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2%입니다. 근로연령 인구 빈곤율 11.1%에 비해서 여전히 4배 정도 높고요. 물론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공적 이전이 증가됨에 따라서 2019년 노인 빈곤율은 2011년에 비해서는 한 5%포인트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어쨌든 그런 이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그 구성을 보면 노인 독거 가구가 62.8, 그러니까 노인 독거 가구의 빈곤율이 62.8%고요. 노인 부부 가구 중에서는 31.4% 이렇게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절대적으로 높고요. 특히 노인 독거 가구의 빈곤율이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노인들의 그 소득 분위별로의 분포를 보면 사실은 노인 가구의 50% 미만이, 그러니까 아니 중위소득 50% 미만의 노인 인구 44.7%가 분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빈곤율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미만의 노인 인구 44.7%가 분포를 하고 중위소득 30% 미만의 노인 인구 17%가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소득 자체의 그 하위에 노인 인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노인 인구의 9%고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66.7%입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75% 미만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 이거랑 이제 대응이 되고요. 국민연금 수급자는 42.6%. 요걸 이제 감안해 보면은 우리가 절대 빈곤층 30% 미만 17%지만 기초수급자는 일단 9%다. 물론 이거는 소득 인정액이 아니라 소득액이긴 하지만 그렇다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전체 인구 빈곤율 대비 노인 인구의 상대적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거는 이제 한 나라의 경제적 수준에 비례하는 빈곤율의 평균에 비해서 노인에게 굉장히 자원 배분이 지나치게 덜 되고 있다. 그러니까 불평등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인과 생산 인구 간의 자원 배분에 있어서 노인이 굉장한 불공평성을 지금 현재로서는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소득원 구성에서 보면 이전 소득 비중이 보통 노인들은 이전 소득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로소득 비중이 줄고 공적 이전 소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데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보면 이전 소득 비중이 65%입니다. 근데 한국은 25%죠. 바로 여기서 공적연금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노인이 빈곤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비중을 보면은 OECD 회원국 평균은 25%인데 한국은 52%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근로는 생계형 근로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인 집단 내 불평등도를 보면 이 불평등도가 지금 이 생산 근로인구에 비해서 불평등도도 높습니다. 말하자면 고령 집단 내에서의 양극화가 훨씬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극화라고 했을 때 어쨌든 밑에 있는 그 계층들을 좀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빈곤 문제를 포함해서 불평등의 양극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좀 밑에를 좀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도 이제 김태한 박사님이 저번에 발표하면서 소개해 주신 표인데요. 이 표는 일단 사회보장,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사회보장 비수급 빈곤층 중에 노인 인구의 비중을 얘기를 한 건데 굉장히 낮아요. 말하자면 비수급 빈곤층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이. 그러니까 뭔가를 수급을 받고 있어요. 기초연금 외에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말하자면 이 수급 범위를 더 늘리자 내지는 뭐 이런 식의 해법을 통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제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의 빈곤 문제는 잘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급여의 충분성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급여의 수급 범위보다는 지금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라고 보여주는 표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53.1%. 이때 53.1%는 나중에 42.6% 나오는 것보다 높은데 그것은 이제 42.6%라는 건 노령연금만 따졌을 때 42.6%고요. 53.1%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까지 이제 포함을 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53.1%면 그래도 절반은 넘었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남성 노인은 72.6%고요. 여성 노인이 3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 딱 정도고요. 그래서 이런 성별 연금 수급 격차가 크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가구의 자산은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거 자체가 뭐 보여준다기보다는 노인 자산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 이거는 이제 전 가구 평균으로 비해서 조금 하회하는 수준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이 드러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자산이 그냥 현 거주지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고용률이 34.1%인데 이게 이제 OECD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실업률도 3.6%로 계속 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노인 빈곤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데요. 빈곤선에 대한 근본적인 좀 문제 제기입니다. 이 빈곤의 이제 정의 그리고 빈곤 정책의 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인데요. 일단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제 그 비교 빈곤 통계와 한국 빈곤 정책의 목표가 이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소득 빈곤과 이제 다차원 빈곤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개별적인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한 다양한 빈곤선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최저 필요 소득이 이제 연령 효과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내지는 가구 규모 효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상쇄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한 최저 필요 소득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정책 빈곤선과 통용 빈곤 통계가 불일치하다. 그러니까 OECD 국가의 그 우리가 비교 기준, 지금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43.2%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OECD 기준으로 가구 균등화한 이제 중위소득 50%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빈곤 정책의 목표로 삼은 그 어떻게 보면 실제로 공식 빈곤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위소득 30%예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30%에 맞춰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수준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늘 OECD 국가의 빈곤선을 하니까 사실은 뭐 부양 생계 그 부양 의무자 기준을 삭제하고 해도 사실은 그 갭이 줄어드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늘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근데 사회적인 소통에 있어서 빈곤 정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계속 빈곤선을 그 공식 빈곤선을 OECD 기준으로 준용해서 학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가라는 거에 대한 사실은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쨌든 OECD 기준이든 빈곤 정책 목표든 우리가 좀 그걸 좀 통일해서 쓸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빈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한 건지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렇게 계속 어쨌든 우리는 빈곤을 팽개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노력해서 나아지고 있는 것들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 중위소득 이제 30% 기준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이제 뭐 50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는 52만 7천 원이었고요. 2021년 기준으로는 4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빈곤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OECD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문제의식을 가졌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실제로 가처분 소득의 그 체감하는 가처분 소득이 다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고려해야 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일단은 세율을 빼고,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시장 소득에서 세부담을 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처분 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소득의 뭐 50%, 뭐 60% 이렇게 이제 빈곤선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세율이 각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잘 알듯이 북부 유럽은 워낙에 필요 지출 자체가 사회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지출이 사회화됐다는 건 결국 사회적으로 걷어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50% 뭐에 그 육박하는 내지는 더 넘는 이런 이제 세율을 보이고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국민 부담률이 27%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거의 그러니까 절반인데 이랬을 때 가처분 소득의 그러니까 같은 중위소득 50%라고 쓰더라도 가처분 소득에 체감하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이 필요 지출들을 많이 이제 감당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그 처분 가능한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빈곤선이라는 걸 정할 때, 빈곤선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 국제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이런 것, 그 나라들의 상위성을 다 감안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소득과 그 다음에 필요한 사회적 지출을 감안하면 뭐 그걸 다 저기 통합해서 50% 쓰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의 그 이제 중위소득의 50%가 그러면은 빈곤선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표를 그려놨듯이 세율이 25%인 국가의 가처분 소득에서의 중위소득하고 그다음에 세율이 50%인 국가의 가처분 소득 에서의 중위소득 이제 50%는 굉장히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세율 그러니까 세율 그 50%인 경우에 랑 그다음에 우리 그 지금 세율 25% 국가의 한 30% 중위소득의 30%가 거의 이제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45만 원이고 예를 들면 이제 30만 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30만 원에 50만 원하고 이제 45만 원 이렇게 해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중위소득의 50%라는 그 동일한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실질 가처분 소득은 다르다. 그것이 결국 빈곤선을 다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나라들은 빈곤선을 좀 낮게 가는 게 사실은 같은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같은 빈곤선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의 중위소득 50%가 우리나라의 한 30% 내지 35%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최저생활 수준, 우리가 빈곤이라는 건 결국은 최저생활을 충족하는 거고 이 충족한다는 건 현금급여와 이제 맞춤 사회 서비스를 합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건데 일단은 이제 개별 국가의 그 이제 의료, 주거, 교육, 보육, 돌봄 이런 필요 지출의 사회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최저생활 수준 충족에 필요한 현금급여 수준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지출이 사회화가 높으면 필요한 사실은 현금급여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가처분 소득에서 이제 그 빈곤선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국가의 빈곤선을 적용할 때는 그 국가의 가처분 소득의 상대적인 수준을 이해하고 빈곤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국의 가처분 소득 중위소득 30% 의미는 50% 수준의 높은 세율을 가진 국가의 가처분 소득 중위소득의 한 45% 정도랑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빈곤 정책 목표를 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노인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 개별 맞춤 이제 빈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차원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빈곤이 다 화폐 소득으로 환원되지 않는 빈곤이 많다. 그러니까 이 다차원적인 어떤 삶의 기준선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지 현금 빈곤선만 메꿔준다고 이 사람의 출발선이 같아진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다차원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중에 뭐 소득 빈곤, 자산 빈곤, 건강 빈곤, 돌봄 빈곤, 관계 빈곤, 그다음에 뭐 참여나 일에 있어서 그 빈곤, 그다음에 정보기술 빈곤, 주거 환경 빈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다차원적으로 좀 더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하게 이제 다차원적인 빈곤 지수를 이제 하는 그 지금 지수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영세한 진짜 빈곤국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것에는 건강과 교육, 생계 이렇게 세 차원으로 10개의 지표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본 지표로는 우리가 교육 수준도 높고 건강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차원적인 빈곤 지수로 봐서는 굉장히 양호한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다차원 빈곤에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상대적으로 근로 연령계층에 비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차원적이라는 게 결국은 개별 그 사람의 그 상황의 맥락,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맞춤 빈곤선을 이제
적용해 보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노령층이 근로 연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냐 라고 봤을 때 세 가지 정도의 특성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연령 효과입니다. 연령 효과는 그 노령계층과 이제 근로계층은 사실은 최저생계비 구성이 사실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소비 지출이 달라요. 예를 들면 근로연령계층은 교육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노령층은 그 보건의료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생애주기별 가업이나 니즈에 따라서 필요 지출의 구성과 수준이 사실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연령 효과를 한번 보자라는 거. 그다음에 제도 효과가 있죠. 노령층이 많이 쓰는 보건의료비나 돌봄비를 사회화 많이 시켰다라고 하면, 사회 제도화 많이 시켜서 필요 지출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노령층보다 뭐 예를 들면 근로연령계층이 더 사실은 이 소득이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근로연령계층이 많이 쓰는 뭐 이렇게 교육비를 적극적으로 공교육비뿐만 아니라 사교육비까지도 많이 이렇게 뭐 보태주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보육은 어쨌든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노령층이 또 상대적으로 좀 더 소득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떤 지출들을 사회화시키는지도 사실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자산 효과가 있죠. 자산 효과는 예를 들면 노령층이 이전에 그 저번 세 번째 포럼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던 자산이 사실은 뭐 빈곤 노인들은 자산이 많아서 우리 노인 빈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제 제기했었던 일부 학자들의 논증이 그러니까 틀렸다라기보다도 꼭 맞진 않는다. 노인 자산이 뭐 근로계층보다 못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많지도 않다. 그리고 OECD 국가 기준에 봐서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산 효과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구 규모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가구에 그래서 맞춤 빈곤 해소를 위해서 맞춤 빈곤선을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소비 지출 구성을 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필요 지출의 사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생계비로 해결돼야 되는 그런 이제 지출들이죠. 뭐 예를 들면 식료품비, 주거관리비, 뭐 통신비, 교통비, 뭐 이런 그런 것들이죠. 공통 소비 지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연령별로 조정되고, 그다음 이거는 가구 규모별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맞춤 소비 지출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주거비, 보건의료비, 요양간병비, 보육비, 교육비, 이거는 정말 필요 지출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베리언스가 있는 지출이고요. 그다음에 필요 지출의 사회 급여가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지출 부담이 굉장히 이제 재난적인 수준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라는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정말 빈곤을 제대로 해결해 주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빈곤선은 항상 평균적인 표준 가구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표준 가구로 해서 생계비를 줬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보건의료비가 7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은 기초 생계가 안 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 소비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통적인 표준적인 잣대를 갖다 댈 수 있지만 맞춤 소비 지출에 대해서는 그 지출 자체를 우리가 커버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일단 이 빈곤, 그러니까 이건 빈곤선을 만든다기보다는 이 지출에 대해서는 그 지출에 대한 욕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체계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맞춤 빈곤선이라는 개념에서 저는 이제 좀 제가 제안을 하고자 했었던 건 뭐냐면 일단 가처분 소득에서 맞춤 소비 지출에 해당되는 지출은 일단은 제하자. 그리고 그것의 그러니까 중간값에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40%든 50%든 조금 올리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처럼 우리 OECD 국가처럼 이 필요 지출을 이제 사회화시킨 그런 국가처럼 가처분 소득에서 맞춤 소비 지출을 다 제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의 중간값의 50%,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뭐 50% 내지는 중위소득의 45% 이렇게 우리가 맞춤 빈곤선을 정해보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그 의료나 그다음에 뭐 돌봄이나 그리고 지금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교육급여나 이런 것들 교육부에서 하고 저기 주거비는 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별 가구의 맞춤 소비 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자. 그 니즈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자. 일정한 현금처럼 지금처럼 현금에 뭐 일정 50%, 45%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자체의 니즈에 대해서 대응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 연령의 연령 효과를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계비 쓰는 걸 보면 사실 한 실증 자료는 65% 내지 70% 정도 씁니다. 노령 계층이 근로 계층이. 그래서 그렇지만 뭐 공통 소비 지출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노인 소비가 억제된 거다라고 보고 그냥 일단은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해주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어, 그 가구 규모가 사실은 다음에요. 가구 규모별로 빈곤선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상쇄되는 그 연령 효과랑 상쇄되는 부분이 가구 규모인데요. 노령 가구의 이제 그 가구 규모는 주로 1, 2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근로 연령 가구는 3, 4인 가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빈곤선을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4인 가구를 일단 표준으로 정하고 그걸 가지고 가구 균등화 지수를 적용해서 1인 가구의 빈곤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1, 2인 가구가 굉장히 너무 낮게 어떻게 보면 4인 가구 표준 가구 사는 거랑 1, 2인 가구가 사실은 고정 비용이라는 게 다 같이 드는 부분이 많은데 그게 이제 너무 가구 균등화 지수가 좀 낮게 적용돼서 1, 2인 가구가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곤 가구 중에 1, 2인 가구가 많은 노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가구 규모 그 4인 가구를 표준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다라는 거고 특히나 현행 4인 그 가구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 중위 소득과 가구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는 거는 지금 앞으로의 그 우리 사회 변화의 개인화 그리고 1, 2인 가구가 많은 특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저소득층 가구는 1, 2인 가구에 더욱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빈곤선을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 가구원 수도 2.3명입니다. 전체 가구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4인 가구를 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전 기준을 계속 적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개인화,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주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로 빈곤선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개인화 경량에 맞춰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뭐 3.7, 3.75 이렇게 약간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좀 억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로 아예 기준을 삼자라는 거고요. 다음에 재산의 소득 환산 제도는 저번 그 3차 포럼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거주주택에 대한 기초공제액을 좀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이 너무 높아서 좀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정서적으로 소득 환산율을 100% 적용했던 부분들을 좀 폐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아예 지금 현재는 소득 인정액을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쓰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사실은 이 기준이 너무나 이제 그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은 좀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재산은 컷오프 방식으로 다시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사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 주거급여가 사실은 그 노인에서 그야말로 고시원에 사시는 노인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거급여를 실제적으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실화하자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빈곤선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제 시간이 정말 시간의 마법이 있을까? 시간이 노인 빈곤을 해결해 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쟁점은 이제 이게 현 노령층의 빈곤이 정말 시기적으로 특수한 문제일까? 아니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이제 구조에서는 노인은 계속 노인으로 진입하게 되면 정말 빈곤해지는 것일까? 구조적인 보편성을 가진 문제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거에 이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결국 국민연금의 성숙이 얼마나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적 이전 소득을 주류화시켜서 아까 OECD 국가처럼 70~70%가 공적 이전 소득이 주 소득원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현재 이제 국민연금의 이제 사각지대, 이제 가입자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이제 30~4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그 이후 세대도 어쨌든 그 국민연금은 70~70%의 연금이고 30~40%는 남의 나라 얘기, 다른 당신들의 연금이다라고 이제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충분성이 이제 A 측면에서도 결국은 급여는 가입 기간에 정비례하는 구조로 이제 급여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가입 기간, 그다음에 거기서 젠더에서의 경제 활동 기간의 격차, 그런 것,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의 강범화,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의, 그러니까 저연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노인 빈곤이 정말 시기적으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전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제도 성숙에도 불구하고 연금 배제 집단은 상당하고 낮은 급여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좀 맞는 측면은 뭐냐? 국민 부담률이 계속 이제 증가할 거고요. 그래서 근로 연령계층이 사실은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서 보듯이 정말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해서 상대적인 빈곤선이 하향 조정되면 노인 빈곤율 감소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안 선생님이 이제 분석을 한 자료인데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전 세대에 걸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아직 노년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대가 전부 다 진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노년 세대로 진입했을 때 얼마나 이 소득이 가파르게 감소할 것이냐, 이런 이제 하여튼 문제 제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진 자산과 소득은 다른 그 앞뒤 세대보다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는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이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집단 내 불평등도도 가장 낮다. 이거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동질적인 집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이 또 노년층에서는 어떻게 또 전개될지라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 불평등도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불평등도도 베이비붐 세대들은 가장 낮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연금 세대와 연금의 수급률에서 보면은 일단은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나을 것인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민연금 수급률이 40% 내이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 수급률은 일단 70%까지 높아질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도 지금 30에서 50만 원이지만 80에서 100만 원 정도는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압축적인 성장 과정과 함께한 베이비붐 세대가 좀 이 현 노년 세대의 압도적인 노인 빈곤율은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의 그 가입 기간을 추정한 걸 보면 우리가 노동시장에 진입 그 시점도 굉장히 늦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입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국민연금이 이제 급여 수준이 충분하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생계급여 수준보다는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높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인, 그래서 적어도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빈곤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또 추정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빈곤에 초점을 둔다면 국민연금이 역할을 좀 할 것이다. 적어도 받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활력이 있고 굉장히 이제 역량이 있는 세대인데 우리가 이제 노인 일자리 지금 현재 일자리 좀 재편을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임금이 아니라 좀 이제 이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이제 참여 시민 수당으로 만들어서 좀 사회적으로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시민 수당을 참여 시민 수당을 만드는 것이 또 소득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제안을 드려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쟁점이면서 가장 중요한 그 세대 간 공평하고 또 지속 가능한 보편적인 노후 기본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이제 그 제가 초점은 전체 연금 개혁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기본 보장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논의는 사실은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고 밑단에 이 기본을 우리가 기본 보장을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논의를 전개를 했습니다. 일단 노후의 기본 보장은 노후 안티빈곤이 가장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대 간 자원 배분의 형평성이라는 상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노령층의 어떤 그 보장 수준이라는 것은 항상 근로세대의 그 어떤 그 생활 수준하고 항상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형평성이라는 잣대로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령층과 근로세대와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비교한다라든지 현노령층과 미래 노령층의 가처분 소득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편적인 기본 보장 성취를 위해서는 취약층을 좀 보호하는 아까 이제 저소득 뭐 연금이라든지 특히 또 여성의 이제 낮은 소득이라는 이런 부분에 좀 특별한 임무를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본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금제도 말고도 연금제도 밖에서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서의 어떤 역할 분담, 특히 이제 국민연금 말고 이제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우리가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퇴직연금도 일단 법정 연금이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연금제도 내부의 구조적인 지속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제도가 계속 어쨌든 지속 가능해야지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의 연금급여 수준의 적절성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급여 수준을 정하는데 이렇게 그 뭐죠 고려해야 되는 요소이면서 그 우리가 급여 수준 설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규제 어쨌든 그 한계를 짓는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 급여 수준에 있어서 적정화 방안은 이제 크게 네 가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금 가입 기간을 적정화하는 것입니다. 연금 가입 기간을 적정화하는 데는 국민연금을 적정화하는 데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좀 길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그것에 있어서 연금 크레딧이 우리는 지금 출산 둘째 부터 적용을 하고 군복무 6개월 적용하고 실업 최대 1년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출산도 첫째부터 군복무도 1년 그다음에 실업 같은 경우도 뭐 1년이 아니라 뭐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년 내지 5년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보편적인 연금 제도가 되는 게 결국은 가입 기간을 길게 예를 들면 본인이 실업 상태에 있어서 연금을 내지 못하는 기간에 어떤 식으로든 연금 가입 기간을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연금 크레딧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강범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 말고도 양육과 간병에 있어서도 연금 크레딧을 도입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 연금 보험료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계속 내실화해서 하자라는 거. 그러니까 연금 가입 기간의 적정화가 하나고 또 하나는 연금 가입이 지금은 1소득자 1연금이거든요. 사실은 소득자만 이제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같이 이제 그 하는 가족 그 기업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농어촌 배우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제외되고 전업주부 당연히 제외되고 있고 한데 1인 정말 1인 1연금으로 아예 의무화시키자.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을 뭐 그 내듯이 그냥 연금 의무 가입화 시키자. 그리고 최소 20년 채울 때까지는 계속 채우자. 그래서 연금 크레딧도 그 20년 채울 때까지는 계속 좀 관대하게 적용을 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좀 내실화하기 위해서 연금 가입
보편화하는 해서 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이제 오늘 핵심인데 기초연금에 있어서 기본 보장에 있어서는 기초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어쨌든 하위 30%에서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최저보증연금으로 설계할 수 있고요. 이 최저보증연금을 설계를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빈곤선을 충족하는 수준에서의 최저를 설정하고 그 수준을 보충해주는 연금을 설계하는 겁니다. 스웨덴이나 이제 그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누구나 모두 다 배제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일정액의 그 제 소득을 보장을 하는 건데 연금 기초연금이 이제 지금은 중하위 70%를 주고 있지만 100% 노인 인구에게 빈곤을 해결할 만큼의 충분한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을 보장한다면 빈곤이 일거에 해결이 되죠. 사실은 돈이 많으면 우리 지은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빈곤이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고려 기준, 뭐 근로세대하고의 형평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걸 고려하다 보면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저소득층 보완 장치가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인 부양비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사실은 구속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안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노인을 이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을 하지만 정말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것이 60년에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노인이 100만 원이 필요하면 근로세대가 100만 원을 그대로 오롯이 내야지 되는 거죠. 자기는 자기대로 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그 지금 현재는 사실은 한국이 이게 이제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근로연령층과 노령층에 비해서 얼마나 이제 자원 배분이 그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가로축은 노인의 이제 안티 빈곤율이고요. 세로축은 근로계층의 안티 빈곤율입니다. 그랬을 때 이 노인의 이제 그 안티 빈곤율은 굉장히 이제 그 좌측으로 치우쳐 있죠. 말하자면 노인의 안티 빈곤이 잘 안 된다는 거고 근로계층은 그거에 비해서 평균선에 근접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측의 우상측의 그 나라들이 사실은 근로연령층도 그다음에 노령층도 안티 빈곤이 되는 나라들인 거죠. 그로부터 한국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표는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근로연령층 대비 소득 수준인데 어쨌든 그 부분도 한국은 더 밑으로 가 있죠. 그래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 노인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의 그 제도들은 제가 앞에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을 보면은 우리가 그 OECD 국가들의 주요 국가들의 평균 연금 보험률이 17.6%고 평균 소득 대체율이 44, 그러니까 실질 대체율이죠. 실질 대체율이 44%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급여율 10%당 연금 보험료 4%를 그 부담해야 되는 구조. 이건 거의 어떻게 보면 상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0%의 급여를 만들려면 보험료 4%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40% 급여율이면 16%의 보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일단은 이제 넘어가서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그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제가 운용을 잘 못해서 노후 기본 보장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혁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에 공적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노인 인구 중에 9%,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66.7%,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42.6%, 공적직영연금 수급자가 5.4%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같이 중복으로 받는 인구를 보면 국민기초생계급여랑 기초연금 수급자 같이 받는 인구가 9%,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사람들이 3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같이 받는 사람들이 26.7%, 국민연금만 수급한 사람이 16%, 직영연금 수급자가 5.4%,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 그렇지만 상위 30%에 속하는 사람이 11.1%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노령 소득의 이제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이제 기본 보장에 초점을 뒀을 때 기본 보장 수준이 두터운 보편적인 기초연금, 말하자면 이제 기본 소득형 기초연금이 가능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과 이제 그러니까 최저 보증형 기본 보장, 그러니까 기초연금이죠. 이렇게 하는 방안.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국민 기초를 뭐 더 강화하고 내지는 뭐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들이 있지만 기본 보장에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앞에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림은 65세 이상 노인이 그 공적 다층 노후 소득 보장이 지금 현행의 수준입니다. 이 파란 선은 파란 섹터는 이제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 자산까지도 포함한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까지 포함한 소득 인정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오렌지색은 국민기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 게 기초연금,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국민연금, 그 직영연금 부분입니다. 이래서 지금 보시면 4분위까지는 거의 바닥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4분위까지가 사실은 우리의 그 타겟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보장 대안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냥 요약을 해보면 기본소득형 보편적인 기초연금이죠. 기본소득형으로 해서 100%로 기초연금을 깔아준다고 했을 때 30만 원 깔아줄 때, 40만 원 깔아줄 때, 50만 원 깔아줄 때, 그게 이제 대안 1, 2, 3이고, 그다음에 최저보증의 기초연금을 한다고 했을 때 중위소득 40% 그리고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중위소득 40%가 이제 그 2020년 기준으로 70.3만 원이고요. 중위소득 50%면 87.8만 원입니다. 요걸 이제 무조건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돈이 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33조, 43조, 52조, 29조, 37조. 요즘은 뭐 조가 워낙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규모가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소득형 보편적인 기초연금 30만 원을 이제 깔았을 때 이게 10분위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작은 것 같지만 어쨌든 기초연금이 노란 거와 그다음에 빨간 그 체크의 것이 합한 게 기초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 기초연금이 노란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주로 6분위부터 이제 10분위까지 에 이제 보충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뭐 40만 원일 때 이렇고 이제 그다음에 50만 원일 땐 그것이 좀 더 두꺼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형의 이제 그 기초연금의 이제 그 예산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중위소득 40% 최저 보장일 때는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란 거가 이제 지금 현행 기초연금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빨간 그 체크가 지금 이제 중위소득 40%일 때 최저 보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얹혀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받는다고 했을 때 말하자면 이게 이제 하층을 두텁게 하는 거죠. 하층을 두텁게 하고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삼는 1분위부터 4분위까지 두텁게 좀 깔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좀 더 세게 이제 중위소득 50%까지 최저 보장하는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좀 더 두텁게 깔리고 물론 이제 예산이 더 들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림.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이제 소요 재정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 그림은 기본 그 공적 노후 소득 보장만 가지고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 빼고 이제 우리가 공적으로 보장해주는 이전액만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봤을 때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30만 원일 때는 이제 소득계층, 그러니까 말하자면 높은 고소득 분위만 사실은 왜냐면 지금 이미 기초연금을 30만 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0만 원일 때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앞계층, 그러니까 낮은 분위는 조금 보태주고 이제 뭐 뒷분위는 그러니까 고소득층 분위는 좀 더 많이 채워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50만 원일 때는 더 그렇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최저보증연금의 모양새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이 어쨌든 일정 수준을 보태주는 식으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87.8만 원일 때는 이렇게 되고, 이게 약간 이제 그 뭐죠, 이게 굴곡이 있는 거는 소득 인정액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이제 이거는 최저보증연금은 적어도 이제 소득을 평가해 가지고 그 메워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득이 이제 4분위 이상부터는 좀 그래도 자기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히려 맞으면 그 앞소득 분위보다 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포함되면은 아까 보셨듯이 리니어하게 소득이 그 분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아까 이제 그 대안에서 우리가 효과성, 그다음에 그 정책, 그 빈곤에 대한 어떤 정책 효과,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좀 더 기본 보장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저보증연금화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은 대안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